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윤석열 후보와 선대위로부터 일정과 관련해서 패싱을 계속 당했다라는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이 대표가 나에게 공지 안 해줬다라며 섭섭함을 내비쳤고 급기야 중요한 결심을 한 듯 그렇다면 여기까지다 라는 아리송한 SNS 글과 함께 오전 일정까지 다 취소를 했습니다. 일각에선 대표직까지 던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와 선대위 대표 간까지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셈이어서 논란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잠시 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의료 역량 함께 임박했다면서 정부의 방역 강화는 영화관의 팝콘 금지뿐이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정부의 특별 방역 대책이 동아일보는 맹탕이다! 매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의료 역량 한계 임박했다면서 정작 나온 게 영화관 팝콘 금지 정도밖에 없다라는 걸 동아일보는 매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는 못 버틸 것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제 민생 대통령이 목표다라며 윤석열 후보에게 윤 후보 50조 공약 당장 하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워킹맘 조동현 교수를 1호 영입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고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는 세종시에 청와대 제2집무실을 만들겠다라며 100일 전쟁 내 고향 충청에서 첫 발을 뗐습니다. 선대위 출범 후 첫 지역 행보고 김병준 전 위원장과 동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세종시를 실질적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대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매섭게 비판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경제입니다. 삼성이 실리콘밸리 스타일의 인사혁신을 한다. 30대 임원도 나오고 40대 CEO도 나온다. 라는 뉴스가 경제지 톱 기사로 실리고 있습니다. 승진 연한도 없애고 직원들 간의 호칭도 님, 프로로 통일을 했다고 합니다. 김프로, 2프로, 박프로, 전프로 이렇게 불린다는 겁니다. 부장님, 과장님, 전무님이 아니라.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여론조사 전문가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님 그리고 국민의힘 선대위의 수석 대변인 이양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돌직구쇼 강철부대 민주당 부산 사나이 전재수 의원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이재명 선임기자 나오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99일) 남았습니다. 대선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윤석열 후보와 선대위에서 지금 오늘 아침 이상한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불협화음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에 이 불화설이 제기됐고 패싱이 논란인데 이 대표가 당대표를 사퇴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톱뉴스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선대위 여진. 자, 이제 여진이 아닐 것 같아요. 큰 파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충청행을 선택한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역사를 보면 충청은 늘 캐스팅 보트를 쥔 지역이고 대선의 승부처였습니다. 저는 충청의 아들이고 충청은 제 고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후보님 저 부친께서 연남초등학교 나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초등학교를 여기서 다니다가 공주로 제가 한 20, 30년 전에는 동창회 가시는 걸 봤거든. 네, 학점이 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거의 비제로 B- 정도 졸업한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공부를 잘 못했어요? 명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솔직하게 잘 모르겠어요. 사회자님의 명곡을 숨어서 듣습니다.
나는 충청의 아들이라며 마지막 성렬형 화이팅을 외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전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깨끗하고 안전한 효율적인 원자력 발전 이외에는 현재는 대안이 없습니다. 탈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망하러 가자는 얘기입니다. 이건 원자력 발전과 그 산업에 대한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그 미래를 알고 싶거든 대덕을 보라. 이 저성장에서 벗어나는 길은 과학기술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의 선대위에서 파격 인선을 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재명 후보 이야기 나눌 때 역시 파격 인선에 대한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 측의 인선, 인재 영입 어떤 분들이 영입됐을까요? 함께 보시죠. 여성, 통합, 파격이 키워드다라고 윤석열 후보 측은 밝히고 있고요. 공동선대위원장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아동과 여성 인권 보호 전문가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자,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출연 이후 젊은이들에게 인지도가 매우 높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수정 여성 인권 전문가 교수와 스튜류카바 디나 무역회사 라파보 대표인데 91년생이에요. 청년이고 사할린 강제 이주 동포의 손녀다. 우리 민족이군요. 이렇게 여성 2명의 인사를 영입했습니다. 자, 그리고 후보의 비서실장은 장제원 의원, 권성동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서일준 초선 국회의원이고 고졸로서 구급 공무원 출신이에요. 경선 때는 홍준표 의원을 지지한 홍캠 출신입니다. 파격 인선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수정 교수가 왜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선대위에 합류했을지에 대해서 이유를 밝혔는데 이재명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이수정 교수, 이재명 후보가 음주가 감경 요인 되면 안 된다고 10수년 동안 주장해온 사람입니다. 교제 살인 변론 사건 보도가 국민의힘의 선대위에 합류하는데 결심하는 데 영향을 줬다. 이재명 후보가 이 조카의 옛 연인 살해 사건을 변호한 것, 그리고 이를 두고 데이트 폭행이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발언했다 사과한 것을 두고 이 기사를 보면서 이수정 교수가 국민의힘으로 합류해야겠다라고 결심했다는 겁니다. 윤 후보가 직접 연락와 영입 제안을 했다.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 지칭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등 민주당 여성 전문가들 왜 조용히 있나? 라며 민주당의 여성 전문가들을 비판했습니다. 잘 모르는 건 가르치며 나아가면 되지만 잘 알면서 왜곡하는 건 못 보겠더라 라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여성 전문가들을 맹비판을 했습니다. 이재명 기자, 이수정 교수 하면 뭐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범죄 프로파일러이자 또 여성 인권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결심하는 데 있어서, 합류 결심하는 데 있어서 이재명 후보 영향이 컸다라는 거네요? 그 전부터 사실 하마평이 있었기 때문에 꼭 그것이 결정적 이유였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여전히 어쨌든 이재명 후보의 조카의 어떤 끔찍한 살인 사건을 두고 데이트 폭력이라고 했던 건 사실 굉장한 비판의 여지가 있죠. 본인도 그 부분에 사과한 부분이 있고 절대 뭐 데이트 폭력이란 말로 그 사건을 이렇게 별것 아닌 것처럼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다. 이렇게 본인도 사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을 또 이제 이수정 교수가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수정 교수 자체가 꼭 어떤 특정 정파에 관계없이 어떤 여성 문제라든지 성 문제 관련해서 정당들이 TF를 만들 때마다 단골로 초빙할 정도로 어쨌든 그 분야의 전문가죠. 예. 그런 점에서 뭐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 쪽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보는 건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닮은 꼴 인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여성 그 선대위원장으로 초빙한 1호 인사들이 이수정,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이수정 교수죠.
그런데 또 이재명 후보 쪽에서도 30대 워킹맘 우주안보 전문가를 또 영입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40대, 40대 젊은 여성들의 표심이 어떤 무주공산이다. 특정 후보에게 쏠려 있지 않다. 이제 그런 것들 염두에 두고 있다. 양쪽 다 똑같이 이제 그런 상황을 막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여성의 마음을 누가 훔치느냐가 대선에서 중요하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대위원장으로 똑같이 30대 물론 이제 이수정 교수는 50대지만 또 여성 전문가들을 영입하는 이제 그런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하나 흥미로운 건 비서실장 역시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는 홍준표 캠프에 있던 인사를 초선 의원을 영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 역시 이낙연 캠프에 있던 인사를 비서실장 임명합니다. 역시 이거는 양쪽 다 지금 원팀을 만드는데 여전히 숙제를 안고 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지금 똑같은 숙제를 안고 똑같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번 인선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나 이재명 후보에게 있어서의 이 조카 살인 변호 논란 여기에 더해져서 또 다른 연인을 살해한 살인 사건을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변호하면서 똑같은 심신미약 주장을 했었다라는 의혹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기자? 그렇죠. 그런 점에서 뭐 그 부분 뭐 이따 또 다룰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약간 쟁점이 이거죠. 지금 뭐 꼭 살인자를 변호하는 것이 잘못이냐 그렇게 말할 수 없죠. 뭐 살인자가 아니라 연쇄살인범이라도 변론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죠. 그런 점에서 뭐 조카였다, 조카가 살인을 해서 조카를 변호한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문제는 그 해명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카 살인 사건을 두고 그냥 데이트 폭력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볍게 발언하고 사과한 것도 문제지만 사과의 내용이 이거였던 거죠. 내가 조카를 변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기는 맞고 싶지 않았지만 가족 중에 유일한 변호사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동거녀를 살해한 사건을 또 변론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그때 비슷한 시점에서 또 조직폭력배를 또 변론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직폭력배를 변론할 때 또 조직폭력배인 걸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판결문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변론 자체가 아니라 그 변론에 대한 해명이 계속 바뀌고 있고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런 점을 지금 국민의힘도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수정 교수가 선대위 합류 결심하는데 영향을 줬다라고 한 부분이 바로 방금 이재명 기자가 설명한 그런 맥락을 밝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과 논란은 또 저희가 다뤄보겠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영입과 관련해서 이 후보 측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측의 불화설이 아직까지도 논란인 가운데 이 선대위가 완벽하게 구성되지 못하고 잡음을 벌이고 있다. 윤석열 후보 측에게 있어서는 큰 리스크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조금 전 이준석 대표와의 소위 문제도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이 사건은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준석 대표는 계속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영입해야 한다라며 김병준 위원장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김병준 위원장이 전투 지휘 능력으로 실적이 있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우려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가절하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저는 후보가 사실상 김병준 위원장을 원톱으로 이제 세운 상황 속에서 그에 걸맞는 역량을 보여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잠정적 그 영입 중단은 굉장히 아쉽지만은 김병준 위원장은 지휘 능력 실적이 없다라며 연일 반대를 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 급기야 여기에 당대표 패싱 논란까지 일었고 이런 맥락 속에서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가 정치를 잘 모른다라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질 수가 없는 선거이고 져서도 안 되는 선거입니다. 특히 우리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검찰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해오면서 정치를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가 항상 당에 의지하는 것이 많고 특히 후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여성 정책이라든지 조언을 하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기야 오늘 아침 여기까지다라는 글을 올리며 오전에 예정돼 있었던 당대표 일정을 전면 취소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자, 어제 오전 9시 언론에 먼저라며 충청 일정에 대해서 전혀 당대표가 통지받지 못한 것, 패싱 논란에 대해서 적어도 이준석이 간다고 발표하는 일정은 이준석에게 물어보고 결정해달라는 겁니다. 라며 당대표에게 동의 없이 당대표도 충청 간다라고 언론에 발표된 것과 관련해서 이 당대표가 매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자 11시간 전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라는 아리송한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오늘 오전 전면 취소. 지금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정치부 기사들을 보면 이준석 대표가 패싱 논란 등등등의 이유 때문에 당대표까지 내려놓는 것, 물러나는 것을 염두에 둔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수석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이양수 대변인. 네. 자, 지금 이거 오늘 오전 상황이에요. 네. 막 뉴스 속보들이 지금 관측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윤석열 후보 측에서 판단하시기로는 파악하시기로는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이준석 대표는 왜 오늘 오전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윤석열 후보와 패싱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거고 당대표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현재 죄송합니다.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그 이제 주변에 실무 보좌진들도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급기야. 예, 사실 어제 그 페북의 글이 여기까지입니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해서 이제 그 진위 파악을 위해서 예. 여러 가지 방면으로 알아보려고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진위 파악이 안 돼서 뭐 좀 대단히 섭섭한 일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추정만 좀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그 충청으로 이준석 대표가 후보랑 같이 선거운동을 간다 예. 하는 보도가 한 언론사에 있었는데 사실 그것은 잘못된 보도였어요. 오보였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언론사에 요청을 해서 그건 잘못된 보도다 그런 계획이 없다 해서 내려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대표께서도 그 사전 상의 없이 언론에 그런 계획들이 노출된 거는 저희 잘못이 아니고 그 잘못된 보도 탓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사실 윤석열 후보에게는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당에서는 사실 그동안 계속 좀 경륜 있고 연세 많고 다선 의원들이 주로 당대표를 예. 했었는데 저희 당에서 정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30대 당대표가 지금 들어선 상태에서 대선을 맞이하고 있거든요. 예. 후보 입장에서는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리고 후보의 어떤 그 2030 젊은 세대들의 접점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대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대표 패싱이다 이런 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고 그런데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왜 잘 공유가 안 되느냐. 그거는 아마 선대위가 제가 보기에 늦게 구성되는데 예. 기인한 것 같아요. 비서실장직이 사실 어제 발표가 됐는데 솔직히 한 일주일 전만 발표가 됐었더라도 비서실장만 있었더라도 후보 비서실장과 당대표 비서실장이 유기적인 관계를 하면서 수시로 일정은 어떻게 된다. 뭐 인선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관계를 서로 막 묻고 답하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 불필요한 오해가 다 불식될 수 있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싱은 전혀 의도가 없었다. 전혀 캠프 내에서 당대표를 어떻게 패싱하고 저렇게 지금 30대 정말 저희한테 반드시 필요한 이런 당대표를 어떻게 패싱할 수가 예.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그런 소통의 문제, 예. 그 비서실장을 인선이 너무 늦어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잘 서로 대화가 돼서 앞으로 두 분이 손잡고 전국을 방방곡곡을 누비는 그런 장면을 보고 싶습니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30대 당대표가 연락이 안 된다. 비상 상황입니까? 네, 물론입니다. 비상 상황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원래 실무 보좌진들은 저희가 연락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보좌진도 연락이 안 된다. 뭐 이제 후보님이나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은 간혹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예. 근데 이제 보좌진들하고는 연락이 돼서 어디에 무슨 일로 지금 연락이 안 되신다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고 있어서 뭐 왜 그러신지 저희가 진입하게 지금 예. 고심하고 있습니다. 비상 상황이다. 수석 대변인의 입에서 비상 상황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준석 당대표와 보좌진들까지 연락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이 대표의 글은 어쩌면 당대표직 사퇴까지 염두에 둔 글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전재수 의원님, 국회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예. 대선에 100일 전에 당대표가 후보 측과 선대위 측과의 패싱 논란 등으로 인해서 잠적해버리는 상황. 저는 처음 봅니다. 초유의 비상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지금 무슨 상황인 거죠?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 같습니다. 비상 상황입니까? 예, 비상 상황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국민의힘 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을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좀 예견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윤석열 리더십과 이준석 리더십 그동안 저희들이 봐온 바에 의하면
좀 예견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후보께서 입당을 하실 때 김기현 원내대표, 이준석 당대표가 각자의 일정을 수행하고 있는 와중에 아무런 예고 없이 그냥 당사에 와가지고 말하자면 입당을 해버리거든요. 예. 그때도 이제 좀 불협화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이준석 대표 굉장히 유능한 30대 미래를 대변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젊은 당대표인데 근데 정치권에 너무 어린 나이에 오랫동안 정치권에 있으면서 정치를 보고 배운 측면에 있어서 조금 좀 잘못된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치를 너무 투쟁, 권력 또는 대립과 갈등 이런 과정으로서 정치를 좀 이해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재수 의원께서 보시기엔 지금 이렇게 소위 잠적 아닌 잠적한 것도 일종의 투쟁의 모습으로 그렇습니다.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정치를 예. 대립과 갈등, 투쟁 이것으로 이제 정치 과정을 좀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예견된 측면들이 있고 예를 들면은 이준석 대표가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나는 안 건드리면 반응 안 한다, 예. 싸움 안 한다. 그런데 한 대 맞으면 반드시 2대 때린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권력을 둘러싸고 투쟁하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승리를 쟁취하는 과정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인화라든지 단결이라든지 또는 이제 협치라든지 양보라든지 타협이라든지 조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정치권에 너무 오래 있으면서 오랫동안 이제 정치권에 예. 있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너무 많이 배운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들이 듭니다. 국회 전문가 전재수 의원께서 보시기에도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물론 자 이게 잠적인지 아닌지 여부조차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분명한 건 이양수 수석 대변인도 연락이 안 되고 있고 지금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보좌진들도 연락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만큼은 윤석열 후보 측에 있어서는 매우 비상 상황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국회 반장 출신의 베테랑 기자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취재를 했습니다. 모든 정치부 기자들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현 시점에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양수 수석 대변인은 보좌진들도 연락이 안 됐다고 했는데 혹시 이재명 기자 당 대표나 당 대표 보좌진 중 누군가와 연락이 됐습니까? 조금 전? 오늘 연락된 건 아니지만 사실 어제까지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지금 마치 어제 일정 때문에 굉장히 이제 기분이 나빴고 사실 자기가 동행하지도 못한 일정을 언론에 먼저 흘리고 나서 오히려 본인한테 나중에 통보가 왔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울리지 않았을까? 저희가 조금 전에 본 건 그 내용인데 사실 갈등의 골은 그 전부터 깊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갈등이 물론 이제 김종인 위원장 영입 문제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그냥 볼 때요. 더 기분이 안 좋았던 건 사실은 인선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사무총장이 으로 바뀐 이후에 당직 인선 그리고 선대위 구성에서 거의 이준석 대표가 통보를 받았지 사실상 협의가 없었다는 게 이준석 대표 측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어제 최고위를 보이콧하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준석 대표와 이준석 대표의 보좌진들은. 그런데 어제가 첫 선대회의였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거 너무 이제 부담이 큰 거죠, 모두가. 그래서 아마 이제 어제는 회의를 참석했지만 오늘부터 그런 보이콧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잠시만요. 조금 전에 예. 이게 지금 언론 보도에 안 나온 내용인데 이재명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이준석 당대표 측에서 어제 최고위부터 보이콧하려고 검토했었다라는 얘기는 저희가 지금 처음 확인되는 얘기 같아요. 일요일 날인가 토요일인가 정확한 시점이 기억 안 나지만 그 전에가 최고위 전에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뭘 올리냐면 자 상임선대위원장직은 김병준 위원장에게 다 위임하겠다. 나는 홍보 미디어 본부장 역할만 하겠다라고 올립니다. 사실 그 내용 자체가 나는 이제 대표로서 그러니까 대표는 당연직 상임선대위원장이죠. 그러니까 대표로서 역할을 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 점에서 그렇게 보이는데 지금 뭐 조금 전에 전재수 의원께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뭔가 정치를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냐 비판을 충분히 해주셨고 제가 볼 때도 지금 대선이라는 중차대한 상황에서 좀 경솔하게 행동하고 있다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제가 볼 때 윤석열 후보 쪽도 좀 고민해 보여야 될 것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이 민주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제 한 얘기가 뭐냐면 그것은 결국은 공당이 아니라 이재명의 사당을 만들겠다는 뜻이다. 독재적 발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당권이라는 것도 굉장히 권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민주주의적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이 당직 인선 같은 당권을 활용함에 있어서 너무 다른 어떤 이준석 대표를 포함해서
너무 이렇게 협의 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 아닌지도 윤석열 후보 측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최근에 논란이 됐던 장제원 의원의 비선 실세 논란과 맞닿아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이준석 대표가 장제원 의원이 백의종군 한다고 하면서 회의의 모습을 등장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서 사실이면 매우 실망스럽다, 그리고 매우 놀랍다라고 비판을 한 대목도 바로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윤석열 후보가 이 논란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장제원 의원님이 여전히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캠프 선대위에서는 지금 어떠한 직책도 맡지 않았잖아요. 모든 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자기 사무실도 있고 공식 어떤 개선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장제원 의원 직책이 없다.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했었던 권경의 진중권 전 교수 등 진중권 전 교수가 이렇게 했습니다. 직책이 없는데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그게 비선실세다라고 말이죠. 장 의원이 지금 당사에서 회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주재를 했겠죠. 이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권경의 변호사가 이제 비판글을 썼더니 그렇죠. 장제원 의원이 갑자기 득달같이 달려들더라고요. 그걸 딱 보고 나가지고 이건 뭐지? 그래서 제가 하나 떡밥을 하나 툭 던졌더니 물더라고요. 그래서 아 실세 맞구나. 아무 직책도 맡고 있지 않다. 근데 뭐 최순실은 무슨 직책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비선 실세지. 수석 대변인께 묻겠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던 내용과 이준석 대표의 지금 현재 잠적이 무관치 않아 보이기 때문에 질문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장제원 의원이 회의에 참석했습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런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장제원 의원이 비선 실세다. 직책은 맡고 있지 않지만 인선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의혹 사실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경선 캠프에서 장제원 의원이 상황실장을 맡아서 일을 쭉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아들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본인이 그걸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선이 시작됐는데 아마 경선 캠프와 본선 캠프에는 사실 그 기존의 업무 같은 것들 인수인계가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선대위에 기존의 인원들이 지금 다 오는 게 아니고 일부는 오고 일부는 또 다른 쪽으로 배치가 되고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선대위 구성이 빨리 됐었더라면 아마 그 업무들이 착착착착 그 담당자에 의해서 인수인계가 되고 그 일이 진행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제기가 없었겠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늦어지면서 사실은 선대위 구성이 되기 이전에 어떤 일을 한 거 가지고는 책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비서실장이 있고 수석 대변인이 있고 이제 뭐 조직총괄 부본부장 전략 이게 다 생겼거든요. 지금부터 장제원 의원이 개입을 하면 비선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지금은 각자 자기 업무를 자기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개입할 수도 없고 선대위 구성이 된 다음에는 개입을 안 한 거죠. 예. 이제 후보께서 얘기하신 것은 그겁니다. 자기 사무실도 있고 직책도 있고 자리도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이 직책 없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 그래서 장제원 장제원 의원이 현재 비선으로서 선거 캠프에서 무슨 활동을 하고 있다,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이 아니면 네.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하면 될 건데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발끈한 것을 보고 일각에서는 떡밥을 문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던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그거 장제원 의원이 제가 왜 그렇게 대응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동의할 수 없다? 예, 권경의 변호사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실 정치인들은 뭐 억울한 비난도 솔직히 많이 받습니다.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될 일도 많고요. 예, 본인이 비선 실세 아니고 예. 실제로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게 주장하니까 혹시나 윤 후보가 비선이라고 하는 본인을 둔 거 아닌가라고 국민들이 오해하셔서 후보한테 좀 나쁜 영향이 갈까봐 본인은 좀 이렇게 세게 대응한 것 같아요. 이건 절대 아니다라는 뜻을 그렇게 표현한 알겠습니다. 것 같은데 사실은 아예 얘기 안 하는 것이 논란을 가라앉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전재수 의원과 이재명 기자가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측을 양쪽 모두 다 아쉬운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준석 대표가 이 중차대한 대선 D-100일 이 시점에 99일이잖아요. 당대표, 30대 당대표가 갑자기 잠적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힘의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느냐, 무책임한 건 아니냐라는 전재수의 비판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선대위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이준석 대표의 사실 진위 파악이 먼저 돼야 됩니다. 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다음에 왜 지금 전화가 안 되시에 대한 진위 파악이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선거 캠프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배려하고 예우하고 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특히나 저는 그동안 선대위 구성이 늦어져서 비서실장직이 없었기 때문에 오해다. 소통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비서실장이 앞으로 뭐 모든 것을 대표실과 상의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런 오해는 안 생길 거다. 후보는 사실 너무 바빠서 직접 소통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루 종일 아주 뭐 분초 단위로 일정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서실장이 그 역할을 해준다면 앞으로는 절대 생기지 않을 일이다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 말씀인 즉슨 대변인님, 윤석열 후보에게 최악의 상황, 최악의 시나리오, 이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이준석 대표가 결국 불만을 제기하며 당 대표직을 버리고 떠나는 최악의 상황은 안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세요? 예, 안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거는 지금 너무나 지나친 그 예측이라고 저는 밖에는 저는 보기가 없습니다. 예, 잘 될 거고요. 어제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첫 회의 때 하신 말씀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승리가 하나의 목표가 돼야 되고 그리고 모두의 무운을 빈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뜨거운 관심사 현 시간이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 제가 또 질문 드렸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도중에 이 대표나 이 대표의 보좌진 누구와도 연락이 되면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연락이 됐다라고. 네, 방송 끝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 때까지 연락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시군요. 자,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여론조사 전문가와 함께 지금 여론의 향방에 대해서, 국민의 속마음에 대해서, 속내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심, 진심, 민심이 진심이다. 시작합니다. 4개사 여론조사 결과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격 공개합니다. 배종찬 소장님. 네. 와, 깜짝이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KBS, SBS, TBS, YTN 여론조사 결과부터 분석해 주시죠. 붙었다. 아, 깜짝이야. 자, 선거 100일을 앞두고 윤석열 대 이재명, 이재명 대 윤석열 후보 두 후보 간의 대결이 붙고 있는 겁니다. 예. 자, KBS 조사도 그렇고 SBS 조사도 그렇고 TBS 조사도 그렇고 YTN은 뭐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YTN도 붙고 있다. 붙고 있다. 붙었다. 붙고 있다. 예. 왜 이러냐? 프레임 전쟁이죠. 이번 대선은 역대 전례가 없는 87년도 직선제 개헌 이후에 유례가 없는 대선이에요. 예. 오리무중 대선. 그러니까 지난 7번의 대선 중에서 87년도 노태우 후보가 당선됐던 대선 때는 여론조사 발표 안 됐습니다. 92년도에 확실히 정식시키겠습니다 했던 그 대선부터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누구 성대모사야. 그런데 선거 100일 전에 여론조사 판세가 계속 지속이 됐는데 2002년만 달랐어요. 2002년 왜 달랐느냐? 정몽준 후보라고 하는 변동성이 있었어요. 예. 이번에도 보면은 2주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후보가 거의 두 자릿수로 앞서가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정권 교체 여론에 올라탄 어부바 지지율, 이른바 윤석열 컨벤션, 윤벤션 효과가 나타났는데 선대위 문제를 겪고 있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는 구도가 있고 이슈가 있고 후보가 있어요. 구도대로 가면 정권 유지냐 정권 교체냐, 정권 교체가 높아. 예. 정권 심판이 높아요. 이거는 윤석열 후보를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와야 후보 대 후보 대결로 말 그대로 이번 대선의 특징인 프레임 전쟁으로 몰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전략이 있었군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KBS 조사도 그렇고 SBS 조사도 그렇고 두 후보의 지지율을 합해보면 한 70%밖에 안 돼. 그러네요. 그 이야기는 나머지는 누구냐? M여중, MZ세대 여성 중도층. 우리 만만치 않아요. 우리 끝까지 가. 3월 8일까지 이들은 왔다 갔다 MZ세대는 위로 갔다 내려갔다 윤석열 갔다 이재명 갔다 어느 한쪽으로 안 간다 이거예요.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변동성이 큰 선거. M여중이다. 한세가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이번 대선은 네 글자로 뭡니까? 오리무중입니다. 예.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에게 가장 중요한 4명의 남자 누굽니까? 김, 이,
홍안입니다. 김종인, 이준석, 예. 홍준표, 안철수예요. 자, 제가 컨설팅 해드릴게요. 이양수 의원께서 또 답변을 못하시니까 이준석 당대표 왜 토라졌느냐, 예. 왜 삐쳤느냐, 왜 틀어졌느냐 더 존중해야 돼요. 많은 국민들이 보도록 우리 돌직구 애청자분들이 볼 때도 이 정도면 이준석 대표를 지나칠 정도로 존중한다. 이렇게 나가면 표가 모입니다. 예. 모든 갈등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까지도 한번 볼까요? 이게 왜 이번 대선이 프레임 전쟁이냐. 두 번째 여론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당선 가능성까지도 두 후보가 깻잎 한 장 차이예요. 이재명 45.1, 윤석열 41.9. 예.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을 견인해 가고 있는 이재명 대 반문 정서를 결집해서 정권 교체 여론을 높여야 되는 윤석열 후보 대 당선 가능성을 물어봐도 오차 범위 냅니다. 깻잎 한 장이다. 이번 대선은요 프레임 전쟁이다. 이 프레임 전쟁에서 지금 아직까지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층은 M 여중. 그래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는 대선 30일 전까지 이렇게 간다. 무슨 말씀을요? 대선 3시간 전까지 이렇게 합니다. 그렇습니까? 이야, 이번 대선은 변동성 이슈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선거다라는 M 여중. 요즘 배 소장님이 밀고 있는 유행어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민심 진심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이슈 제목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소식 살펴보죠. 이재명 후보 측도 파격 인재를 영입하면서 인재 영입 행보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 측 역시 논란은 있습니다. 바로 연인 간 살해 사건을 잇따라 변론한 것과 관련돼서 논란이 여전히 뜨거운 겁니다. 이야기 하나씩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광주 전국민 선대위 현장부터 다녀오겠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100일 앞둔 오늘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면 50조 원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까지 미룰 필요 없습니다. 50조 원 지원 약속 저도 받겠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읍시다. 제가 존경하는 호남이 낳은 정치 거물 이낙연 전 대표님 고향 맞습니까? 예! 이 영광군이 구워서 맛있게 먹으면서 영광군이 낳은 이낙연 전 대표님을 생각하고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와의 만남은 불발됐습니다. 역시 봉합의 난관이 이재명 후보에게도 있는 겁니다. 전재수 의원님, 영광하면 이낙연이라고 이재명 후보 본인이 말씀하셨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왜 저 자리에 함께 만남이 없는 겁니까? 왜 역시 잠적 아닌 잠적을 하는 겁니까? 원래 실무 협의가 전혀 안 됐습니다. 요청을 안 한 겁니까? 요청도 안 했을 뿐더러 예. 협의가 전혀 안 됐습니다. 왜 요청을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00일 남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 가만 생각해 보면 함께 경쟁했던 사람들은 뭐냐면은 극적 효과 뭐 이런 걸 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일 남은 시점에서 유세 동행을 하고 이렇게 되면 선거 끝날 동안 100일 내내 같이 댕겨야 돼요. 엄청 힘든 일이죠. 그래서 어떤 변곡점 또는 이제 국면이 확 바뀌었을 때 예를 들면은 이재명 후보가 한참 뒤떨어져 있거나 그야말로 비상 상황이 이제 벌어졌을 때 아니면은 뭐 많이 앞서 나가가지고 굳히기를 한다거나 이런 변곡점이 있을 때 말하자면 경쟁 후보들이 등장을 해서 극적 효과를 노리는 것이죠. 극적 효과 때문에 네. 지금 그러니까 이거 불호 아니다. 예, 100일이 남은 상태에서 예. 같이 댕기기 시작하면 이양수 의원한테도 똑같은 질문 물어볼 거예요. 한도 끝이 없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도 지금 저는 나중에는 합류할 거라 봅니다. 또 홍준표 후보도 그 변곡점에 등장을 할 겁니다. 극적 효과 때문에. 그럼요. 경쟁했던 분들은 그렇습니다. 경쟁했던 예. 사람들이 뭐 신나는 일이 있겠습니까? 100일 전부터 댕기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계속 요구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적 효과를 위해서 그 변곡점에 예. 등장을 할 거면 나중에 보시면 될 겁니다. 홍준표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양수 의원님. 네. 자,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왔어요. 네. 영광인데 딴 데가 아니라 이낙연이 없다. 근데 만나자고 요청도 안 했다. 네. 라는 것 좀 이례적인 상황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전재수님 말했던 것처럼 극적 효과를 위해 아끼고 있는 겁니까? 저거는 사실 굉장히 이례적이죠. 이례적이다. 보통 대통령 후보가 가신다 그러면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은 뭐 100% 와서 맞이하는 게 예의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불협화음이다 보시는 거죠. 피했다는 것은 그것은 당신은 오는 거나 반갑지 않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전에 이재명 측에서도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이낙연 대표 측에다가 연락을 했을 거예요. 우리 간다. 좀 예. 오실 수 있냐. 만약에 이낙연 그 대표 측에서 못 오신다 그러면 거기를 잡지 않는 게 또 후보 측의 예의입니다. 아, 비워놓는 게? 예, 그럼요. 다른 데를 가시는 게 맞죠. 근데 그 안 오시는 걸 알면서도 갔다? 그거는 약간 무력 시위라고 좀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나 당신 없어도 이 동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서로 좀 잘 안 맞는 예.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낙연 후보가 어느 시점에 이재명 후보를 도울 거다라고 하는 너무 낙관적인 기대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지금 저희 캠프 측에 많은 연락을 주시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글로 오고 있어요? 뭐 다 오신다 이런 말씀은 제가 뭐 섣부르게 드릴 수 없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연락이 오세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는 건 못 보겠다. 우리는 차라리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뭐 남의 당 일이라서 뭐 어떻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너무 낙관적으로 보시지는 말고 열심히 공을 기울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 예, 열심히 이낙연 전 대표 공을 들여야 된다. 지금 두 후보 모두 다 봉합의 난관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가 저희 채널 A와의 인터뷰에서 증세는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할 것이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반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불신들이 많고 오해가 많기 때문에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 전제로 저희가 추진할 것이고 국민들이 반대하면 안 한다. 잘못했다는 말도 하지 않는 국민에게 사죄하는 말도 한마디 없는 상태에서 과연 사면을 하는 것이 국민 통합에 바람직할 것인지는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도 충분히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가 육사 출신의 30대 여성 워킹맘을 인재 영입 1호로 발표했습니다. 역시 윤석열 후보의 이수정 교수 영입과 마찬가지로 여성 그리고 참신 파격 발탁이다라는 평가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주산업 전문가 조동현 서경대 군사학교수 공동상임선대위원장에 선임을 했습니다. 첫 외부 인사입니다. 조동현 교수는 39살, 30대 워킹맘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졸업했고 이라크 자이툰 한미연합사령부 외교부 정책기획관실에서 17년간 복무하기도 했던 여성 인재입니다. 자, 이재명 기자, 윤석열 후보에게 이수정 교수가 있다면 이재명 후보에게는 이 조동현 교수가 있네요. 뭐 그렇게 봐야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서로 가장 취약한 지점이 어떤 부분인지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인데 특별히 지금 이번에 조동현 교수를 보면 30대 여성의 우주 안보 분야 전문가입니다. 30대 여성 안보. 제가 볼 때 민주당이 가장 취약한 분야고 그 민주당이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걸 다 갖춘 지금 조동현 교수를 영입한 게 아닌가 싶은데 전 늘 이 정치권의 인재 영입, 뭐 영입 인사를 볼 때만 느끼는 건데 사실 근데 과연 그러면 조동현 교수가 와서 선대위에서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얼마나 정치력을 발휘하고 본인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그런 구조는 참 쉽지는 않죠. 그건 정말로 전적으로 후보가 얼마큼 힘을 실어주느냐의 문제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각 후보 양쪽 다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영입 인재를 영입한 이후에 그걸 이미지만 소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나름대로 그 분야에 관련해서 특히나 이제 지금 얘기한 것처럼 30대 여성의 안보 분야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 관련해서 본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 있도록 당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사실상 이런 인재 영입이라는 게 참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쪽 모두. 하지만 양쪽 모두 매우 신선한 인재 영입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가가.
조동훈 교수, 30대 워킹맘.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야당 국민의힘에서는 이 살인 사건을 2차례 변호했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맹비판이 나왔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교제살인범 심신미약 변론 이재명 후보는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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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퇴하라. 이재명 후보는 인권 변호사, 시민운동가 코스프레하며 국민을 철저히 기만했습니다. 적각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하십시오. 피해자와 남겨진 피해자 가족들 그리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십시오. 검사 사칭, 음주운전, 폭력 등 본인 스스로 전과 사범인 것도 모자라 극악무도한 살인마의 편에 서온 이재명 후보는 즉각 위선의 가면을 벗고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김진태 국민의힘 검증특위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07년 성남 수정구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연인관계 여성이 이별을 고하자 수차례 흉기로 찔러서 살해한 사건. 이재명 변호사 악마를 변호한 것이다. 자칭 인권 변호사는커녕 변호사 자격도 없다. 이런 흉악한 사건을 징역 15년 선고받게 했다. 내년 8월이면 만기 출소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징역 15년이고 내년 8월에 만기 출소한다라는 김진태 의원의 얘기예요. 자, 검사 출신의 김광선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범인을 잡는 역할을 하다가 변호하는 역할도 하고 계시잖아요. 양쪽을 다 해본 사람으로서 자, 이 논란 특히나 김진태 의원이 잔인하게 연인을 살해한 그 살해범이 내년 8월에 만기 출소한다. 이거 일단 사실인지 여부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저건 뭐 확인을 해봐야겠죠. 근데 뭐 만기 출소 여부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요. 저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뭐 사실 뭐 노동이랄지 아니면 인권에 관한 변론도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살인 사건이랄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사건들이 사실 선임하러 와요. 그러면,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최근에 한 것 중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된 것 중에서 이제 부담이 가기 때문에 이건 선임하지 않겠다 해서 사실은 아무리 변호사 보수를 많이 주겠다고 해도 거부하는 사건들이 있죠. 굉장히 파렴치범이랄지. 그런데 변호사는요, 이제 악마 변호사 그런 얘기도 있지만 변호사가 어떠한 사람을 설사 아무리 파렴치범이라 해서 변론을 했다고 해서 비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런 일이 있죠. 죄는 미워해도 사람 미워하지 마라. 그러면 사람 자체가 그렇게 범행을 하게 된 동기랄지 이런 거 보면 정신적이랄지 가정 환경이랄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굉장히 참회를 하고 그러면 사실 변호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런 사람에 있어서도 어떤 인격, 인권을 위해서 변론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고 그것은 이제 변호사의 가치관에 따라서 선임 여부는 뭐 본인이 결정한 거라고 보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것은 저는 분명히 문제는 있다 이렇게 봐요. 왜 문제는 있다고 보냐면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인권 변호사로서 성장을 했고 어떻게 보면 성남시장을 비롯해서 이제까지 정치 가도를 달려왔던 어떤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인권 변호사 아니에요? 굉장히 큰 타이틀이 인권 변호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권 변호사가 뭐 조카 사건 맡을 수 있다고 봐요. 거기까지는 저는 뭐 어느 정도는 왜냐면 친인척인데 맡을 사람이 없고 돈이 없는데 좀 부탁을 하면 안 맡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건을 굉장히 흉악범 사건을 맡았어요. 더군다나 국제 마피아와 관련된 조폭 사건을 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인권 변호사로 굉장히 존경을 받았고 그런 분들 중에서 이런 사건 맡은 분들이 거의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 인권 변호사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저런 사건 맡았다는 얘기는 한 번에도 나오지 않아요. 물론 뭐 회사와 관련된 얘기랄지 경제와 관련된다랄지 이런 사건을 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적어도 저 부분은 이재명 후보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향후에 있어서 마찬가지죠. 이제 대선 100일 이쪽 저쪽 남았는데 이제는 인권 변호사는 타이틀을 달기는 굉장히 어려워졌다. 오히려 인권 변호사라고 주장을 하면 할수록 저런 사건들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변호사로서는 뭐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본인이 인권 변호사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어떻게 보면 선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이걸 어떻게 보면 뭐 자기 지지를 얻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하기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견해 들어봤습니다. 전대수 의원님, 김 변호사는 조금 전 더 이상 인권 변호사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 개인 견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께서 저 사건을 안 맡았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안 맡았으면 좋았겠죠. 그러나 이미 지난 과거의 일이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저것을 이제 데이터 폭력으로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발언할 기회가 있다면 두 번, 세 번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윤리상 변호사는 의뢰인이 오게 되면 당연히 이제 법률적 조력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 행위 자체를 놓고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에게 살인자 집안 출신이다 또는 악마 변호사다 이렇게 하는 것은 변호사에게 변호사법에 의해 가지고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지금 윤리조차 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한 비판은 좀 과도한데 어떻든 저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고 추후에라도 자리와 계기가 좀 마련이 된다면 두 번, 세 번 다시 한번 사과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의료법상 의사들은 범죄자든 뭐 국적 인종 뭐 이런 것들 불문하고 이제 환자를 치료해야 되듯이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지금 윤리상 요구되는 그런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이제 너무 해서 이제 살인자 집안 이렇게까지 비판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이제 기회가 주어진다면 좀 사과도 하고 용서도 구하는 그런 이제 행보를 보일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연이 살해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던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미 사과를 했고요. 저는 필요하다면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제 그 가족들이 겪었을 슬픔 그리고 사실은 이제 평생 살아가면서 그게 지워지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과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그리고 진정성을 담아서 사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대선 후보다 보니까 이것을 뭐 개인의 어떤 폭력적 성향 또는 뭐 이게 뭐 살인자 가족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이게 이 정치적 공격처럼 비칠 우려가 있고 다만 그 피해자 가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기회와 계기가 주어진다면 두 차례 세 차례 그분들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사과하는 그런 필요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이 논란과 관련된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관계자들의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마치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또 지방과 출신을 싸잡아서 공격하는 건 매우 저는 비열한 행태의 공격이다. 살인자가 뭐 어떤 범죄 현장에서 체포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치료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의사가 나중에 정치를 하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살인자를 살려준 의사다. 살인 의사라고 할 겁니까? 집안의 친조카가 뭔 사건을 저질렀으니 대통령이 부적합하다. 이런 연좌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민주당에서는 야당을 향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살인자를 치료해주면 살인 의사냐? 이건 연좌제 하자는 거냐라는 비판 들으셨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전혀 맞지 않는 비유를 대면서 설명을 하고 계신데 저러면 국민들 감정이 더 안 좋아지는 거죠. 저건 의원님들이 잘못 설명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피해자의 가족들, 특히 아내와 딸을 잃은 그 아버지와 그다음에 눈앞에서 어머니가 칼에 찔려 돌아가시는 걸 본 자식들한테는 저건 2차 가해, 3차 가해가 되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사실 그 당시에 조카잖아요. 누나의 아들이면 조카입니다. 가까운 친척이에요. 변호를 맡았어요. 제일 먼저 했어야 될 것이 유가족을 만나서 사과하고 얘 잘못했다고 정말 같이 빌고 이러는 것이 선행되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변호하면서 일체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놓고 이번에 사과한다니까 페이스북에 사과를 했습니다. 어느 국민이 이것을 진정한 사과로 보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변호사로서 집안의 어른으로서 잘못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건, 그건 조카가 아니고 그냥 다른 사건인데 그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그때도 합의문을 받아내기 위해서 돈 1,000만 원을 공탁을 합니다. 살해 당하신 분의 유족 측에서는 돈 1,000만 원 그것 때문에 공탁한 것 때문에 탄원서 써달라는 어린
자식들이니까 결국은 써주게 돼요. 근데 그분들도 제대로 된 사과는 한 번도 못 받아보고 페이스북 사과만 받았습니다. 저는 이 사과가 잘못된 사과라고 봐요. 이재명의 후보의 사과가. 왜냐? 대통령 나와서 지금 표를 얻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한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 나오시지 않았고 이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으면 절대 사과 안 하고 그냥 평생 지나가셨을 거예요. 저는 지금이라도 뭐 대통령에 도전하시는 분이라면 유족들 찾아가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들도 저런 상관없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변호하시려고 하지 말고 이재명 후보께 우리 같이 가서 진정 어린 사과하자. 우리가 같이 옆에 서 있어줄게. 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정치인으로서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양수 의원님의 개인적 견해 들어봤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예. 이 의원은 이 말씀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일부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제 민주당 의원인데 민주당 의원들이 뭐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인터뷰했던 그분들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는 제 입장에서는 사과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사과가 우선이 돼야 되고, 다만 이제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직업 윤리까지 공격하는 것은 변호사 전체, 변호사들은 어떤 의뢰인이 오더라도 변론으로서 또는 그 범죄자를 위해서 유리한 주장들을 해야만 되는 것이 또 직업 윤리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는 것은 조금 나가는 것 같고요. 다만 피해자 가족들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일입니다.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과를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페이스북 사과뿐만이 아니고 기자분들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또 육성으로도 사과를 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재명 기자, 이재명 후보가 유가족을 찾아가서 사과를 해야 한다라는 야당의 주장을 이재명 후보가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습니까? 글쎄요, 뭐 받아들이는 건 이재명 후보의 몫이니까 뭐 전적으로 얘기할 수 그렇죠. 없지만 뭐 지금 전재수 의원께서도 사과는 계속 반복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과라는 것 자체가 피해자가 결국은 수용할 때까지 하는 게 사과인 거죠. 그런 점에서 더 사과를 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 찾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까 전에 해명의 진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또 이양수 의원께서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진정성 문제는 다시 얘기하지 않더라도, 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사과한 다음에 육성을 사과를 했습니다. 그때는 어떤 말을 하냐면 모든 피해자는 억울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실 또 역시 해명을 하면서 오히려 아니 모든 피해자가 억울하니까 그분들도 그냥 억울할 따름인 건가요? 라고 반문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가 직접 얘기한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형수 욕설이라든지 대장동 특혜효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해명하기보다 사과를 먼저 했어야 된다. 그런데 해명에 집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계속 역공을 맞았고, 그래서 지금부터 사과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새로운 의혹이 나오면 또 해명하려고 합니다. 해명은 또 다시 놀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본인 스스로가 지금 해명이 아니라 사과가 먼저구나라는 걸 알고, 그런 점에서 찾아가 사과를 하든 지속적인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와 야당에서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을 고발을 했습니다. 안민석 의원의 이 발언 때문이라고 하는데 들어보시죠. 가짜 뉴스가 확 돌았죠. 폭력에 의한 사고였다. 국힘 캠프에서, 윤석열 캠프에서 만세를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선거가 끝났다. 이것은 윤석열 캠프 측과 가짜 뉴스의 조직적 유포와 무관치 않은 사건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냥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제보라도 제보 그런 건 아닌 것이 우리가 정치 상식적으로 그것이 무관치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이 안민석 의원의 발언,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은 명백한 가짜 뉴스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발이 있자 안민석 의원은 추정이라고 했지만 제보다라고 말을 바꿔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아니다. 만세 정말 불렀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측과 이 폭력, 괴담은 유포는 연관이 돼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은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처음에 저 방송 내용을 듣고 굉장히 웃었어요. 그러니까 그 낙상 사고가 아마 저도 오전에 방송하다가 속보 들어가지고 봤거든요. 근데 그거 보고 윤석열 캠프에서 다 모여 있다가 만세를 부른 것인지, 아니면 추후에 다시 모이라고 했고 만세를 부른 것인지. 만세를 과연 어느 시점에 불렀을지. 그렇죠. 이제 만세라는 말이 사실은 윤석열 후보 캠프 측에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었다. 이 정도 표현을 할 수 있죠. 예. 좋아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방 후보의 어떤 배우자와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 표에 있어서 상대방에게는 마이너스가 되고 우리한테 플러스가 되면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너무나 과장돼 가지고 만세를 불렀다고 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안민석 의원이 어떤 공인으로서 또는 또 캠프에 이재명 캠프에 소속돼 있는 사람으로서 저기는 좀 과도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본인이 그 당시 방송할 때 그런 얘기했잖아요. 누가 제보를 했느냐? 제보한 거 아니다고 그랬어요. 근거가 있느냐? 근거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단지 추정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제 법적으로 고발이 돼서 잘못하면 처벌을 받게 생겼으니까 내가 그때 제보받은 거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은 제보에 근거한 것이다. 왜냐하면 허위 사실이 아니다고 해야지 자기가 법적인 그런 면죄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이제 정치인은 말바꾸기를 손바닥 뒤집기듯이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좀 과도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안민석 의원이 좀 약간 스타일이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옛날 최순실 씨와 관련된 최서원 씨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수십 조를 숨겨냈다고 하고, 그러니까 사실 상식적인 차원에서 아무리 상대방이 비판을 하고 나쁜 사람이고 적대적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무 과도한 것 자체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게 역풍이 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안 한 것인지 결과적으로 수사 결과를 한번 봐야겠죠.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도 윤석열 후보 측의 선대위 대변인을 고발했습니다. 이재명 기자. 그렇죠. 저희 돌직구 식구이기도 했던 김병민 대변인을 민주당이 고발했는데 내용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 대납 의혹 관련해서 허위사실 유포했다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또 윤석열 후보가 이제 목포 회식할 때 개인 식사 비용을 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다. 수행원 비용을 낸 거다. 그래서 또 그것도 허위사실 유포를 고발했는데 선거 전에서 서로 상대를 향한 고소 고발은 굉장히 일상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취하되기도 하는데 결국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 전에 일화 아니다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당연히 이제 허위사실 유포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런데 지금 특히나 이제 우리가 앞서서 안민석 의원의 경우에 저는 만세 불렀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마도 이제 국민의힘도 문제 삼는 게 가짜 뉴스를 캠프가 조직적으로 유포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런데 안민석 의원한테 그래서 사회자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제보가 있느냐 그랬더니 저는 그 다음 말도 문제라 생각하는데 제보는 없다. 근데 그게 상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안민석을 상식 속에서는 가짜 뉴스를 상대 캠프에서 유포하는 게 상식인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윤석열 후보를 향한 가짜 뉴스는 이재명 캠프에서 유포하는 게 상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말들이 얼마나 그것이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생각해야 되는데 많은 정치인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쉽게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정치수를 떨어뜨리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양당 모두 이제 서로의 상대의 스피커들을 향해서 법적 조치를 취했다라는 뉴스도 보도해드렸습니다. 자, 뜨거운 소식들은 계속 이어집니다. 돌직구쇼가 선정한 뜨거운 소식 3가지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돌직구쇼 핫쌈, 더 팩트가 김건희 씨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김혜경 씨가 남해 사찰을 방문하고 김장 행사를 참여함으로써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 후보의 부인 관련된 소식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는 저학력, 빈곤, 고령층이다라고 글을 올렸다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과글도 논란입니다. 검찰이 곽상도 의원을 향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될까요? 짚어보죠. 더 팩트가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지금 공개 행보를 하지 않고 있는데 영상을 더 팩트가 공개를 했습니다. 촬영 당시 날짜가 지난 6월 25일이라고 합니다. 비하인드 영상이라는데 함께 보시죠. 자, 더 팩트가 지난 6월에 포착한 김건희 씨의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이재명 기자가 좀 부연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6월에 이제 저 영상을 찍으면서 아마 이제 사무실 근처에서 찍은 것 같고 당시에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급하게 걷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인터뷰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김건희 씨를 인터뷰하게 되면 그때 저 영상도 같이 공개하려고 했었는데 그 뒤로 이제 김건희 씨가 사실상 거의 외부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인터뷰를 못했고 그래서 그냥 저 영상을 뒤늦게 지금 거의 한 4개월, 5개월 만에 이제 공개를 한 건데요. 뭐 아무래도 관심이 다 지금 김건희 씨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등장할 것인가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저 매체에서도 뒤늦게 저걸 공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단발로 자르기 전이군요. 그렇죠. 아직 그 당시 저 헤어스타일은 저희가 지금 유일하게 김건희 씨를 보는 영상 중에 하나가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총재 임명장을 받을 때 그 영상을 방송에서 참 많이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다른 영상이 없다 보니까 근데 그때 헤어스타일과 거의 비슷한 거 봐서는 최근 모습은 아닌 게 확실한 거고 이제 최근에 뭐 단발로 잘랐다 그러는데 사실 전원만 들려서 저도 이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어떤 헤어스타일로 어떻게 바꿨는지는 뭐 조만간 등장한 모습 속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팩트라는 매체는 최근에 이제 김혜경 씨를 이 영상이 이 사진이 김혜경 씨다라고 더 팩트가 보도했지만 결과적으로 수행원을 그 검은 옷차림의 수행원을 잘못 김혜경 씨로 오보를 해서 결국 사과를 하고 내렸던 매체도 더 팩트. 아마도 그렇죠? 그때 김혜경 씨를 인터뷰했을 때 민주당이 굉장히 발끈했었죠. 왜냐하면 너무 과잉 취재다. 뭐 차량 5대가 따라붙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쎄요 유인태 전 의원 말 그대로 빌리면 기자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수행원들에게 뭐 수행원 한 명에게 검은 모자와 검은 안경과 그다음에 검은 마스크와 검은 옷 입혔다, 검은 망토를 입혔다 이제 그렇게 표현했는데 결국 이제 기자들이 너무 과잉 취재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들 얘기하는 게 도대체 왜 김건희 취재는 안 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아마 이제 저 매체도 좀 부담을 느끼고 과거에 우리 김건희 씨 취재했다 이런 걸 좀 보여주려고 균형 차원에서 공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김관선 변호사님. 네. 선거도 나가시고 하셨잖아요. 과거. 그 후보의 부인을 공개하는 것은 큰 선거든 작은 선거든 굉장히 지금 후보 입장에서는 중요한 건데 윤석열 후보는 아직까지 부인 김건희 씨를 공개석상에 전격 공개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가 어떻게든 검찰에 조사를 받게 될 텐데 그때 조사를 받게 될지도 모를 텐데 그때 처음 공개되는 것만큼은 피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김원삼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반대되는 생각. 그래요? 예, 왜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지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이제 언제 등판하냐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의혹, 그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조사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이제 기소할지 여부는 나중에 봐야 알겠지만 그런데 만에 하나 지금 김건희 씨 입장이나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빨리 김건희 씨가 등판을 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맞죠. 왜냐하면 더군다나 상대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씨가 굉장히 왕성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대비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뭘 걱정하고 있냐면 제가 추정해 보건데 자 일단 등판을 했어요. 예? 그런데 윤석열 후보도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우리와 관련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등판을 일단 시켰는데 그때 갑자기 검찰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불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등판의 시점에 있어서 주가 조작 관련해서 검찰이 소환을 해버리는 경우가 생기면 사실은 이건 엄청난 데미지를 입는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아마 전략적으로 보면 일단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는 김건희 씨를 등판하기 전에 검찰이 좀 부르기를 바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가 조작 관련해서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미 조사도 받았다. 그리고 나중에 기소를 하면 이것은 정치 기소다. 어떤 권력의 사주를 팔다. 이렇게 방어를 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양수 대변인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윤석열 후보 캠프에 있다고 하면 좀 더 늦춰라.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다음에 사실은 등판하는 게 맞다. 예. 이제 그렇지만 알겠습니다. 직접적 등판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는 사실은 특히 지금 언론에 알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 언론에 나오는 사진 자체가 옛날 사진이잖아요. 예. 업데이트는 해줘야 된다. 그렇죠. 최근 사진 정도는 제거를 해줘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가 하면 김건희 씨와는 달리 활발한 외부 공개 활동을 하고 있는 김혜경 씨의 어제 행보도 눈에 띄었습니다. 자, 김장 행사, 김장철이잖아요, 전재수 의원님. 예. 그래서 후보의 부인이 김장 행사에 직접 가서 김장을 하고 있는 모습,
적극적인 외조 활동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남해의 사찰을 또 김혜경 씨가 방문하고 있는 모습들도 사진으로서 지금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매체와의 또 전격 인터뷰까지 김혜경 씨가 어제 가졌어요. 국민들은 현명하기 때문에 과한 의혹을 거를 것이라 믿는다라고 말했고 배우자 취재 논란에 대해서 지금은 사실 별로 걱정 안 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상처였지만 결국 이제 제자리로 돌아왔다. 지금 뭐 괜찮다 뭐 이런 거죠. 그럼요. 예. 그 지금 사진에 김장 행사장도 나오는데 제 집사람도 그제 제 지역구에서 제가 이제 참석을 못 하니까 집사람도 이제 우리 구청 앞에서 김장김치 하거든요. 거기 가서 제 집사람도 김장김치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장김치는 이제 정치인들의 아내는 대부분 연말 되면 여기저기 가가지고 이제 김장 봉사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일상적인 이제 내조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26일 금요일에 김장을 했군요. 예. 지금 김장철이거든요. 많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활발한 내조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우리 국민들께서 또 저도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왜 관심이 많냐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국회의원 부인 또는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부인에 대해서는 국민 세금이 안 들어갑니다. 아, 그렇죠. 네, 부인들을 위해서 국민 세금이 배정도 안 되고 뭐 인력도 배치 안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는 국민 세금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청와대에 영부인을 위한 공식 직제도 있고 인력과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 부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고 그렇다면 이제 김건희 씨도 이제 나와야죠. 나와서 모습을 보여야죠. 영부인으로서 어떤 또 이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또 이제 양평군의 이제 공흥지구 개발 사업 이 완전히 이것도 LH가 100% 하기로 했다가 100% 민간 개발로 바뀌면서 김건희 씨 어머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장모가 이제 토지 소유주이면서 시행사이면서 또 분양사까지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개발 지원금도 하나도 안 냈다 그러니까 무려 4년 가까이 지나가지고 또 부과를 하고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야죠. 설명을 하고 그런 모습으로 이제 국민들께 좀 빨리 좀 등장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예의이자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해명을 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다라는 의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방적 주장이시니까. 그 양평 관련한 땅 문제는 저희가 사실 보도 자료도 내고 설명서도 다 제출해서 용역 회사를 통해서 그게 진행이 된 거라서 이 사업주 측에서 잘못이 하나도 없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다 했는데 그건 안 읽어보시고 계속 주장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일단 그 건은 저희가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차제에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뜨거운 뉴스는 민주당의 황운하 의원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황운하 의원, 윤석열 지지자들조차 그가 어떤 국정 철학을 가졌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실제 윤석열 지지자들 1% 안팎 기득권 제외하고 대부분 저학력, 빈곤층, 고령층이다 라고 폄훼를 했습니다. 해당 글에 대한 댓글과 온라인 커뮤니티 반응 부정적입니다. 저학력과 빈곤이 죄인가 사과하라, 선민사상 제대로 나왔다, 위선의 끝판왕이다 등의 부정적인 글들도 있습니다. 논란이 되자 황운하 의원이 사과글을 게재했습니다. 초고글이 퇴고 과정에서 수정된 것, 마음의 불편 겪었다면 사과드린다. 보수 성향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일반론적 해석에 근거한 표현이다. 특정 계층에 대한 부정적 표현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수 성향 유권자들은 저학력의 빈곤의 고령층이라는 얘기입니까? 논란이 일자 해당 표현도 삭제를 했습니다. 황운하 의원의 글은 족족 논란이 된 겁니다. 야당은 맹비판을 했습니다. 야당의 비판입니다. 김용태 최고, 앞에서는 평등 공정 외치며 이런 사고한다는 게 역겹다. 김현주 부대변, 보수 성향 유권자 정치 성향에 대한 일반론적 해석 운운하며 국민을 능멸했다. 오연주 정의당 대변인, 저학력 빈곤 노인층을 향한 혐오 종합 선물 세트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양수 수석 대변인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시는데 저학력의 빈곤의 고령층이다. 근거 없는 얘기잖아요. 그 유권자, 지지자들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어느 국민이나 누구나 그 본인의 자유 의지를 가지고 원하는 후보를 지지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 갈라치기 하고 그다음에 항상 평등 외치면서 그리고
저학력 빈곤층 고령층이 그 자체가 죄입니까? 살다 보면 어떻게 내보다 보면 가정 형편상 어떻게 오히려 좀 우리가 더 보듬고 좀 도와드려야 될 분들을 약간 비난의 목소리로 다른 당 지지하니까 당신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고요. 솔직히 황운하 의원께서는 본인을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기소된 상황에서 하고 선관위에서 저분 공직자 신분으로 출마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 저분 편 안 들어줬으면 저분이 국회의원도 못 하시는 분인데 마이크 잡았다고 저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는 거는 자제되어야 됩니다. 이집 전재수연. 매우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황운하 의원의. 예, 그럼요. 예, 정치인들의 발언권은 특히 국회의원들의 발언권은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언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정치인의 발언이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최소한 희망은 되지 못할지언정 최소한 위로는 돼야 되는데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고 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저것은 사과를 해야 되고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기자. 이미 전재수 의원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다만 저것이 얼마나 편협하고 배타적인 발언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걱정은 이거죠. 지난 대선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적폐 세력으로 규정을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국회 내 파트너입니다. 어쨌든 같이 협의해야 할 당사자를 청산 대상으로 규정을 해버립니다. 근데 지금 황운하 의원도 역시 지금 민주당 선대위에서 현안 내용 부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선대위의 간부 당직자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상대를 지지한 사람들은 돈 없고 못 살고 못 배우고 한 사람들이다. 이 편협한 배타성이 결국은 지금의 정치 양극화를 만든 건데 그것을 5년 더 심화시키자 이렇게 주장한 거와 다를 바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전재수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사과하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자체가 의견을 밝혀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곽상도 의원을 향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관선 변호사님, 네. 영장 발부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이제 수사가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발부 가능성은 상당히 저는 높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지금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는 처음에 이제 뇌물죄로 조사를 했죠. 그런데 곽상도 의원이 2013년도에 민정수석했거든요. 2015년도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했고요. 2016년부터 이제 국회의원을 했어요. 그래서 검찰에 처음 조사할 때는 뇌물죄로 특정을 했고, 그걸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50억 받은 건 맞는데 어떤 죄든 뭐 해당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조사를 좀 더 깊이 해보니까 화천대유하고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만들어졌잖아요. 예. 근데 그것이 이제 깨질 위기에 처하니까 그 하나은행의 임원하고 곽상도 의원하고 어떤 인적 관계에 있었던 걸 보입니다. 뭐 학교 동창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걸 막아줘서 결국 화천대유가 돈을 벌게 해줬고 그 대가로 본인의 아들 통, 그러니까 아마 그 녹취록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곽상도 의원에게 50억을 주면 이건 뇌물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우회로 돌려서 아들에게 50억을 주자. 이런 내용이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검찰에서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어떤 부탁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50억을 받은 게 아니냐. 그래서 알선수재다 이렇게 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근데 곽상도 의원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장난을 치고 있냐? 왜 처음에 뇌물죄로 갔다가 그게 안 되니까 또 다른 죄명을 만들어서 나를 이렇게 구속시키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뭐 영장 심사에서 판가름이 나겠죠.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주제 공개하죠. 경상 대란 속 나온 재택 치료 원칙. 코로나19에 확진되면 상당수 재택에서 집에서 치료를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한계다 방역 상황과 치료 상황이. 그런데 특별 방역이 맹탕이다라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4주간 특별 방역 대책이 나왔는데 신규 확진자는 재택 치료, 접종 간격 1개월 단축, 백신 패스 유효 기간 6개월로 설정됐고 영화관 내에 팝콘 출시 금지다. 그래서 오늘 동아일보는 이 뉴스를 보도하며 한계라면서 시행한 건 팝콘 금지밖에 없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경제 관련 부처의 반대가 심했다. 방역 강화에도 국민 피로감이 커 정부 입장에서 쉽지 않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대선 걱정에 방역을 포기했다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판단에 방역이 밀렸다. 동아일보. 대선 앞둔 상황이라는 정치적 이유로 방역 강화 못한 것이다. 중앙일보. 뭐라도 내놔야 하니 대책이라고 내놓고 생색내기다라는 중앙일보. 각 전문가들의 반응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지금 정부가 팝콘 금지 등의 대책을 특단의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는 사이에 병상이 부족해서 코로나에 확진되면 집에서 치료를 해야 할 상황이 왔다는 겁니다. 병상 부족 비상카드 재택치료, 산소 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소독제 이 모든 걸 집에서 셀프로 해야 한다. 전재수 의원님, 일각의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집에서 산소 포화도 측정해야 되고 해열해야 되고 소독해야 되는 초유의 상황인데 지금 정부가 내놓은 게 영화관의 팝콘 금지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데 정말 대선 때문에 정치 때문에 방역을 포기한 겁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일상 회복 프로세스에 따르면은 6주 간격으로 해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래서 1단계 6주를 하고서 효과가 있으면 좀 코로나가 좀 잡히면은 2단계로 넘어가고 그리고 2단계 6주를 하고 난 뒤에 좀 성과가 있으면 3단계 완전 해제로 가는 그런 단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오미크론도 나오고 지금 이게 3,000명, 4,000명씩 막 나오다 보니까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1단계를 한 4주 정도 더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는데 저 의사분들이나 또는 이제 의대 교수분들이 정치 상황에 이 방역이 밀렸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의사로서는 상당히 좀 무책임한 말씀이다. 무책임하다. 동의할 수 없다. 그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의사들은 이 바이러스만 보고 방역만 보지만 이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경제도 봐야 됩니다. 경제도 봐야죠. 아니 소상공인들에게 언제까지 또 문 닫으라 할 겁니까? 문 닫으라 했을 때 소상공인들이 지금 견딜 수 있는 한계 상황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추가 지원까지 논의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저걸 정치를 끌어들여 가지고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대통령은 그 의료도 봐야 되고 방역도 봐야 되고 하지만 경제도 봐야 되고 소상공인도 봐야 되고 일상 회복으로 들어가 있는 국민들이 다시 그것을 뒤로 물렸을 때 과연 국민들이 견뎌낼 수 있느냐 이것까지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다 봐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대통령의 자리고 정부의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대선에 빗대가지고 하는 것은 좀 어떤 상상을 하든지 간에 저것은 좀 의사로서 상당히 무책임한 발언이다. 저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정치적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전재수 의원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과 정확한 이야기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